요즘 진짜 아침에 눈만 뜨면은 전세 대란에 관련된 기사가 쫙 뜹니다. 사람들이 막 거의 패닉 상태 와서 막 여기도 저기도 막 전세 물량 없어요. 저는 월세 살아야 되나요? 제 한 달 월급 다 나가요. 정말 문제가 크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값 상승이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어떤 시그널을 던지고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알아보기 전에 충격적인 사진 저만 본 건 아니겠죠? 그 복도식 아파트 있죠?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보셨습니까? 10팀인가 11팀인가 쫙 줄 서가지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나라 맞나? 동남아시아 아닌가? 근데 거기서 줄 서서 보고 추첨으로 제비뽑기로 해서 당첨자를 뽑고, 야, 이런 광경을 보니까 전세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값 상승이 보여주는 첫 번째 시그널은 뭘까요? 주거비 자체가 이제 금액이 커지는 거죠. 저가 신혼일 때 한국에서 강남 쪽에 전세를 얻으려면 30평대 아파트가 2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아파트 전세가 11억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거비가 증가되는 거죠.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리포트를 보면은요, 이제 하위 20%를 계산해 봤더니 주거비 부담률이 50.8%입니다. 상위 10%를 봤더니 20.2%로 나오더라고요. 벌써 퍼센테이지만 봐도 이 하위에 계신 분들이 부담이 벌써 2배 이상 많아지죠. 조금 더 파헤쳐 들어가면은 하위의 20%는 소득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다고요. 적은데 반을 주거비로 쓰니 그것도 이분들이 고가의 주택에 사시겠어요? 상위 분들이야 20% 쓰지만 좋은 주택에 20% 쓰는 겁니다. 좋은 주택에 20% 쓰는 분이야 우리가 문제 삼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하위 계층을 봤을 때는 주거비 문제가 정말 큰 문제다. 가뜩이나 적은 소득의 50% 조금 넘는 돈을 주거비로 쓴다면 나머지의 그 적은 돈으로 과연 건강한 생활이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주거비 부담의 상승은 말이죠, 이동을 시킵니다. 서울 중심부부터 시작해서 주거비가 상승이 되죠. 거기에 살아야 되지만 능력이 안 되면 점점 빠집니다. 외곽으로. 또 거기에 살던 분이 능력이 안 된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경기도로 빠지고, 경기도에서 전세금이 오를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빠지는 분들은 돈을 들고 빠지는 거거든. 사이드에서 올린 집값, 전세금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살던 분은 당연히 오른 전세금을 못 버티고 더 외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나는 반드시 서울 살아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더 벗어난 곳에 산다면 이분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시그널이 있습니다. 깡통 전세예요. 보통은 그 주택이 담보대출 받는 금액 플러스 세입자 임차금, 이거를 합해서 70이 넘어가면 깡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 넘는다고 해서 바로 깡통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어쩔 때에는 60%만 넘어서도 위험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에서도 깡통 전세가 나긴 납니다. 공부상은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되게 빌라스러운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역세권도 아니야. 그런 지역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시그널로 집값 상승을 들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막 높아졌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그래서 10억짜리 집의 전세가 8억이 됐다고 칠게요. 8억이 됐어요. 그럼 일단 8억이라는 금액은 사실상 2억 차이밖에 안 됩니다. 집값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 전세금을 내가 갈 바에는 대출을 받든지 그 옆에 조금만 입지가 낮은 데로 가면은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남의 집에서 고생하지 말고 내 집에 살자 하면서 매수세가 세집니다. 주변에. 매수세가 세지니까 가격에 자극을 주죠. 이러한 이유도 있고요. 우리는 다 브레인이 있어요. 이 집주인분이 딱 이래. 요즘에 집 잘 팔린다는데 집 내놓을까? 그러면은 아저씨가 그래요. 전세가 8억인데 우리 10억에 어떻게 내나 아까워서 11억에 내놔버려. 전세를 8억 주고 버텨주는데 왜 2억 차이로 팔겠냐고, 이 사람들이. 당연히 1억 정도 올려서 시장에 한번 내보내보는 거지. 그래도 안 팔리면 할 수 없는 거지. 왜? 이분들이 딴 데 가면은 여기가 8억인데 딴 데는 전세가 싸겠습니까? 이분들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갭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짜리 집에 갭 투자를 하고 싶어. 전세가 4억이야. 그럼 얼마 필요해? 6억이 필요하잖아. 그때는 갭 투자하기가 어려워.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근데 10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8억이야. 근데 내 갭 투자하려니까 집주인이 나 11억에 팔라고. 그러면 갭 투자로서 얼마면 됩니까? 3억이면 돼요. 1억 더 비싼 집이지만 3억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갭 투자도 거기에 매수세로 달라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 알다시피 집값은 시간이 가면 우로 상향하는 곡선을 만들잖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값이 상승했던 그 이유 중에 최근에 가장 큰 이유를 하나를 대라면은 저는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소급
사표를 인정했죠. 그래서 과거에 기계약을 마치고 세입자로 살던 분들을 다 보호해줘 버렸단 말이에요. 임차인 보호는 좋습니다. 근데 그거로 인해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면서 임차인들을 내보내죠. 곳곳에 주인이 들어와 살면은 어떻게 전세 물건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전세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자극을 제가 봤을 때 심하게 했다. 웬만한 국민이라면은 그게 굉장히 큰 원인이 됐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 전세값 상승이 어떠한 시그널 역할을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세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볼게요.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제가 이 세상에 한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2년 거주 요건들을 좀 완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재건축 입주권 받을 때도 2년 거주 요건이 생겼잖아요. 그 1주택 비과세 요건에도 2년 거주 요건이 생겼어요, 최근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분들이 굳이 서울에, 수도권에 살 필요가 없는데 그곳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서울에 여러 채를 갖고 있던 분들도 가장 좋은 입지에 있는 집에 들어와서 비과세를 할 거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그 좋은 입지라는 게 뭡니까? 왕성하게 경제 활동이 되는 곳이잖아요. 이곳에서 활동해야 될 다른 분이 나가게 되는 거지. 집주인은 굳이 거기 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퇴한 세대들이 서울 수도권에 사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외곽에 빠져서 사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서울에 살아도 서울 중심과 복잡한 데보다는 수도권, 경기권의 공기 맑고 산수 좋은 데로 가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 근데 이분들이 그러한 거주 요건 때문에 은퇴 이후에 다시 복잡한 데로 들어와 사시는 거죠. 그만큼 또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주 요건은 완화 또는 폐지를 해야 그래도 전세 물건이 더 늘어난다.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30평대의 임대주택을 마련하겠다. 좋죠.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은 임대주택이라고 들어가면은 그 틀에 박힌 전형적인 그 모습이 있잖아. 능력이 안 돼서 국가의 도움을 받고 사는 차상위 계층 같은 막 그러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한 느낌을 계속 유지한다면 과연 그 주택을 만들었을 때 중산층이 들어가겠습니까? 중산층이면은 이 나라의 중심부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잘못하면 자녀분들이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다 좋습니다. 30평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면 입지도 좀 좋은 데 들어가 져주시고, 그러한 개념이 없어지도록 인프라도 잘 만들고 조경도 좀 잘해서 돈은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 사회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곳, 그러한 인식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돈이 없는데 막 청약시장에 들어가서 막 돈 잔뜩 빌리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청약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죠? 무리해서 오래된 아파트 구축을 살 필요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청약시장도 열기가 좀 식혀질 것 같고요. 패닉바잉 그것도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좋은 입지에 좋은 퀄리티로 확실하게 제공해달라. 요즘에 청약을 보면은 과천을 봐도 엄청났죠, 경쟁률이? 거기 한번 당첨되면은 최저 6억에서 보통 평균이 한 10억 이상의 수익을 낸다. 그것도 충격입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로또 분양은 아니라고 봐요. 모두가 희망 고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로또 분양에 있으면 일단 떨어지는 거 알지만 그걸 넣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청약이 과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몇 채 안 되는데 거기 청약 통장이 뭐 47만 개가 왔다, 57만 개가 왔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또 그 중에 보면은 2년 거주 요건 채우기 위해서 그 전부터 막 거기에 전세 살잖아요. 국지적으로 그 지역에 과대한 전세 수요를 형성하는 겁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전세 수요가 형성이 되면 원래 거기 살아야 되는 자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변으로 빠져나오지. 그러면 주변도 수요가 세력이 세지는 거야. 그러면 계속 전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 당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분양을 먼저 잘 하겠다라는 목적은 그 지역에 쭉 살던 사람들이 털을 잃지 않고 계속 그 지역에 살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퇴색됐어요. 지금은 투기처럼 막 들어와서 거기 삽니다. 차라리 2년 거주 요건 하지 말고 7, 8년 거주 요건으로 가자고요. 그러면 애초에 엄두가 안 나서 못 들어와. 그리고 지금 들어와도 7, 8년 있어야 돼. 정말 살 사람만, 거기서 살아야 될 사람만 들어오겠죠. 그리고 7, 8년 되신 분들은 거기가 삶의 터전인 분일 확률이 높잖아요. 이렇게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모두가 정말 막 청약에 다 미쳐있는 것 같고, 전세금도 제가 봤을 땐 미쳤어요. 금액이 강남은 막 28억짜리 전세도 있고 막 이래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사회에 나오는 사회 초년생 분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결혼해서 어떻게 신혼집을 차릴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을 하고 머리를 맞대 생각하면은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